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주택자가 이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오늘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 다주택자.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규제 지역은 뭘까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규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다시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고요.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가 예전에는 아예 대출이 안 됐었거든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좀 제일 크게 달라진 내용이고요. 금융위원회에서 3월 1일 날 발표된 내용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1번,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LTV가 아예 빵이었는데 이제 30%까지 풀어준다는 내용이고요.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규제지역은 LTV가 빵 %였는데 30%로, 비규제지역은 0%였는데 60%로 올라가게 된다는 소식이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요새 깡통전세네 뭐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의 보증을 반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사실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는데 주택수가 있다고 해서 대출이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2억 원이었는데 LTV와 DSR 내에서 허용을 하겠다. 대출 한도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왜 금리 싼 걸로 대환대출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적용한다. 이게 1년 한시라고 했는데 왜 기존 대출 시점으로 할까요? 지금은 사실 금리도 좀 올랐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신규로 대출 받는 시점으로 하게 된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대출을 대환할 경우에는 적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6번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현재 6억 원이었는데 이게 역시나 LTV와 DSR 내에 허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가도 서민과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3월 2일 벌써 이제 지났죠.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V가 뭐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 내가 만약에 집을 3억 5천 주고 샀어요. 근데 감정평가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은행에서도 대출이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3억 원의 감평이 나온 집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다. 그러면 3억에 대해서 최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게 LTV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빨갛게 표시해드린 대로 내 집에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이게 만약에 LTV가 50%다? 그럼 1억 5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TI는 또 뭐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금융부채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이라고 이렇게 적어드렸고요.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게 비단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왜 뭐 좀 버블 붕괴, 뭐 주택 가격 폭락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들이 상환 능력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90%, 100%씩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상환 능력을 초과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집들이 경매에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집값 폭락 사태까지 연결이 되게 됐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DTI와 LTV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환 능력 하에서 대출이 나가고 있다는 면에서는 그래도 좀 방어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DTI가 40%로 설정이 됐다면 총 부채의 원리금, 내 연봉 대비 40%면 2천만 원이 되잖아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가 제한이 됩니다. 그 연봉이 낮을수록 아무래도 비율은 똑같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좀 줄어들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DSR도 있잖아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서 DTI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DSR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2016년에 이렇게 도입을 금융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이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DTI는 주택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아까 5천만 원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DTI가 40%면 2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더하게 됩니다. 다른 대출,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달이 내는 이자, 이런 것들만 더해가지고 내 총 연간 소득, 뭐 5천만 원이면 5천, 1억이면 1억, 이렇게 이걸로 나눠가지고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DSR 같은 경우에 가장 다른 건 똑같은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봉이 높지 않으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이나 뭐 학자금 대출, 카드론 이런 것들의 모든 대출에 이자만 더하면 DTI인데 원금과 이자를 다 더해가지고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해서 심사하는 게 DSR이니까 DTI보다는 DSR에 적용을 받을 경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 인용을 해드릴 거고요. 주요 내용의 1번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행은 뭐예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이 아예 금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규제지역 내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이 허용이 된다는 거 이제 LTV 말씀을 드렸고 30%까지 규제지역에서는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번 임대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현행은 주택임대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됐었죠. 그런데 개선이 돼서 주택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이 허용이 되고 역시나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허용이 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1월 3일자 보도 참고 자료고요. 여기에 보면 뭐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전매 제한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 뭐 여러가지 뭐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오른쪽 2페이지에 보면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가지고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드릴 건데요. 현황이 뭔가요?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만 제외하고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도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시, 군, 구, 도지사 이렇게 건의를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자료에 이렇게 해제한다는 내용을 언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25개구 중에서 4개구만 빼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지역만 빼고 나머지 21개구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 집을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도 좀 더 받으실 수가 있고 여러 규제됐던 것들이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같은 원문을 게재해 드리는 건데요. 조치의 계획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투기 과열지구의 강남 3구와 용산까지 여기만 빼고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는 겁니다. 1월 3일날 발표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앞서 설명을 드린 건데 투기지역 대폭 해제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기획재정부에서 왜 투기지역을 해제한다고 얘기가 나오냐면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 해제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를 보자면 가장 넓은 범위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가장 작은 범위로 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투기 지역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 지구이면서 투기 지역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하고요. 근데 거꾸로 조정 대상 지역인데 투기 지역이 아닌 곳,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니겠죠. 범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큰 범주에 있으면서 이제 투기 지역이라면은 이게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범위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반대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인데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들을 많은 분들이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표로 정리를 해봤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정의가 뭡니까?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그걸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표시해 드릴게요. 투기 과열지구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 지역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나눠 드렸습니다. 요건을 볼까요? 가격 상승률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되는구나. 그리고 밑에 뭐 2개월 동안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뭐 3개월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 집이 없었는데 새로 지으면서 분양권이 발생이 되는데 전매되는 거래량이 30% 이상이 증가하거나 또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는 건 뭐냐면 주택 공급량은 적은데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택 거래 비율이 늘어난다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이런 지역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정 대상 지역이구나. 밑에 성경을 보면 아까 그림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일 광범위한 규제인데요. 대출 관련 규제 강도보다는 세제상의 규제를 더 강하게 하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취득세를 중과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집을 사는데 취득세가 비싸면 아무래도 집을 사게 되는 건 조금 주저하게 될 수가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비싸게 되면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세금을 좀 많이 내겠구나 이렇게 부담이 된다면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도 조금 주춤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규제하려고 만든 게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걸로 이렇게 우려가 되는 지역에 거래량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는 뭘까요? 말 그대로 왜 투기라는 말이 내가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가 집을 산다기보다는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뭐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시대 차익을 노리고 뭐 집을 뭐 두 채, 세 채를 더 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을 세 채 갖고 계신 분이 여유자금이 있어갖고 집을 세 채를 더 사는 경우 집값이 올라가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에 이렇게 좀
내 집 이외에 뭐 시대착을 노린 그런 투자 수요들, 투기 수요자들의 주택 거래를 조금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게 투기 과열지구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성격이 밑에 조정 대상 지역보다 금융 부분에서 규제가 더 강하다. 그럼 내가 무주택자라면 집을 살 때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집 이외에 추가로 시세차익을 보고 집을 사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걸 조금 저해해보겠다, 막아보겠다, 이런 의미로 만든 게 투기 과열지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요건에 보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올라갈 경우, 뭐 2배 이상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가 상승률을 연간 한 2% 정도라고 봤을 때, 이거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 뛰었을 경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대상지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기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가격이 정말 급등할 것 같아. 이런 지역을 이제 투기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이때 성격이 투기 과열지구에 금융 규제를 추가로 더 해가지고 주택 거래를 조금 막아보겠다.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의 비교표를 보시면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셨을 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뭐 9억이 한 50%, 9억이 초과되는 거는 대출을 30%는 더 해줬었거든요. 이게 투기 과열지구로 오니까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가 되면 20%, 전체가 60%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40%고, 9억 만약에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1억이 초과가 됐잖아요. 그 1억에 대해서는 20%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9억에 40%니까 3억 6천에다가 이제 1억이 초과된 거에 20%니까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3억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TI 같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은 50%인데 투기 과열지구로 오니까 40%로 낮추게 되는 거거든요. 확실히 투기 과열지구는 대출을 규제해가지고 집을 사는 것들을 조금 억제하는 정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 서민 실수요자들도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출에 대한 규제는 투기 과열지구만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대신에 2주택자 이상자의 뭐 예를 들어 취득세를 중과하다든지 양도소득세를 중과해가지고 단타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나, 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20% 가산세가 붙었었고 3주택자는 30%의 가산세가 붙었거든요. 양도세가 만약에 3주택자가 낼 세금이 1억이었다면 30%가 더 늘어나니까 1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한테는 취득세가 부담이 되니까 집을 조금 사는 것들을 좀 막아보는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파는 분들, 다주택자들이 단타 수익을 보고 파는 것들을 조금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분양권을 전매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양도세율이 뭐 50%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2주택 이상자 종부세 추가과세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세금을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조금 억제하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언급을 해보자면 같은 내용이에요. 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은 이렇게 대출에 대한 규제, 조정 대상 지역은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밑에 사업자 대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업의 개인 사업자 대출 RTI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들, 사업자 대출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RTI가 뭔지 아실 것 같고, 여기에 뭐 1.5배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주택 임대업의 개인 사업자 대출이 RTI가 1.25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언급이 되고 있냐면,
뭐 상가라든가 이런 상업용 부동산 있죠. 이런 것들은 LTV와 뭐 DTI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RTI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도 좀 풀어드렸는데 RTI는 부동산 임대업 여신 심사 시 임대업자들의 대출 적정성 여부. 왜 LTV나 DTI 같은 경우가 개인의 뭐 소득 대비 뭐 이자를 내는 비율이라든가 집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대출 한도를 정한다면 상가는 보통 한 50에서 70%, 많게는 80%까지도 대출을 받아갖고 사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료를 받는데 이 임대료에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빼고 나서 얼마가 남느냐. 그 임대소득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대출의 적정 한도를 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글씨에 보시면 연간 이자 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 비율 이렇게 이걸 말한다. 이게 RTI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연합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주택이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만 신규 대출을 취급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1.5배 이상이 돼야지 신규 대출을 취급을 해주겠구나.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5배 이상만 돼도 대출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아무래도 투기 과열지구보다는 조정 대상 지역이 조금 규제가 덜한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대출을 한 5억 정도 받았고요. 월 임대료를 250만 원을 받았을 경우와 30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RTI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의 RTI 계산기가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여기서 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부채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임의대로 그냥 잡아봤고요. 대출 금액은 5억으로 연 임대소득은 300만 원씩에서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250만 원씩 연 임대소득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 대출 기타 부채금은 똑같이 5천이고요. 대출 금액은 똑같이 5억인데 다른 건 연 임대소득이 이제 250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RTI가 얼마일까요? 쭉 계산기를 따라서 와 보시면 대출 금리는 임의대로 그냥 4% 정도로 잡아봤고, 그렇게 연 이자 상환액 5억에 대한 연 이자 상환액과 왜 위에 5천만 원으로 기타 부채를 잡았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액 200만 원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 건의 연 이자와 기타 부채 연 이자를 다 더해가지고 연간 임대소득을 이렇게 나눠보면 RTI라는 수치가 나오게 돼요. 연간 임대소득으로 이렇게 이자를 나눠보는 거죠. 그 1.72가 되게 되고, 아까 보니까 왜 1.5배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그러면 1.5 이상이니까 이거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상가가 되겠거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만약에 월세가 줄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200만 원, 250만 원씩 받을 경우에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 1.4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규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받고자 했던 5억, 이게 5억을 받고 있을 때 만약에 대출이 만기가 됐는데 이제 뭐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연장 받을 경우에 5억 원의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RTI가 1.5 이하로 떨어졌으면.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 아까 기억하시기로 1.25 이상이면 가능했잖아요. 그런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또 5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게 RTI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규제 지역에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세제상의 그런 규제보다는 이제 대출에 대한 것들을 규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정 대상 지역은 뭐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서 세제상의 강화를 통해서 규제하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 중복되곤 있는데 이제 뭐 기획재정부, 국토부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이라 이제 중복이 되지만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출에 대한 규제 이외에 뭐 전매 제한을 강화한다던가 청약 제도를 강화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비교를 해보면 뭐 전매 제한도 3년이었는데 투기 과열 지구로 오니까 5년으로 바뀌게 되고 뭐 가점제 비율도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고 재당첨 제한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인데 투기 과열 지구는 10년이 되고 이렇게 뭔가 더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하는 게 제한이 걸리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후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여기에 조합원 지위 양도하는 이런 경우에 제한이 된다는 거. 또 정비사업의 분양주택 재당첨제 한번 당첨이 되고 나면 뭐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투기과열지구에 또 집이 하나 있을 때 5년 내에는 재당첨이 안 되고 현금 청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었습니다. 밑에 보면 주택 취득 시에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가 되어 있다. 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렇게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신고하라는 건데 이게 뭘까요? 자금 조달 계획서. 내가 만약에 7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러면 7억이라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해가지고 이 집에 잔금을 치를 건지 계획서를 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 내가 내 돈 갖고 집을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법으로 이렇게 명시화를 했기 때문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게 실제로 그냥 계획만이 아니라 증빙자료.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다가 뭐 3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주식의 그 자료를 증빙을 제출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다른 집에 집을 팔아가지고 양도차익 2억이 생겼다. 요걸 여기에 뭐 8억 중에서 뭐 7억 중에서 나머지 잔금을 제출하겠다. 요런 것들은 증빙 자료가 실제로 제출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던 이 제도가 언제 생겼냐면요. 이제 2020년 10월 19일 날 보도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거래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를 할 거고 법인이 주택을 거래 시에 특수관계인의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오른쪽에도 보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가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라. 밑에 보면 표를 보실까요? 자금 조달 계획서가 규제 지역, 이제 뭔지 아시겠죠?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행이라는 건 2020년 10월 19일 전에 10월 18일까지 그 전에는 현행은 3억이 초과되는 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2억 9,900만 원이었으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썼어도 됐는데 이제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십시오라고 바뀐 게 2020년 10월 19일이었고요.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비규제지역 이번에 바뀌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4개 지역 빼고는 다 비규제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다 대부분이 다 규제지역이었으니까 그때 10월 19일 이전에 6억 이상 현행이었던 것들이 6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었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개인이 6억 이상 그리고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라는 거예요. 증빙자료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현행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였는데 그러면 9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안 내도 됐었는데 그냥 조달 계획서만 냈으면 됐는데 이제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내라고 바뀐 게 2020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이 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뀐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이제 규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21개 서울 안에서도 21개 구가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6억 이상 거래할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규제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률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발췌해 왔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사실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잠재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지역 해제에서는 뺐고요. 서울의 외곽으로 갈수록 집값 하락률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숫자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홈에 가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가 현재는 이렇게 4개 구 지역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또 계속 가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은 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가 2억 원이었는데 이제 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였거든요. 근데 뭐 규제 지역 내에서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뭐 전입신고를 해야 됐었고 2주택 보유세대 규제 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에는 다른 보유주택은 처분을 무조건 했어야 됐고 3주택자 이상은 보유세대 규제 지역 내에서 담보대출이 아예 금리가 됐었는데 이게 개선이 되죠. 그래서 일괄 폐지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는 일괄 폐지가 돼서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왜 임차인 보증금 반환해주는 데는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가 됩니다. 현행은 2억 원까지 취급이 가능했는데 개선이 돼서 이것도 역시나 대출 한도가 폐지가 되고 2억이 아니라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는 거. 그래서 생활 목적 자금도 생활자금으로 쓸 때도 2억까지만이 아니라 더 받아서 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적용하겠다. 이거 처음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새로 대출 만기가 돼서 새롭게 대출을 받을 경우에 신규 대출이 발생되는 시점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겠죠. 왜냐면 DSR을 적용할 때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만약에 대출이 내가 5억이었는데 5억을 그대로 대안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상환에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신규 대출로 취급을 하더라도 처음에 받았던 대출 시점으로 1년 한시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선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대환 시에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적용해서 금리 상승, 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대신에 증액은 불허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게 사실 좀 전체적으로 또 집값이 올라간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6억까지 막았던 것들을 풀어준다는 거거든요.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6억까지 가능했던 것들을 이제 개선이 돼서 또 역시나 대출 한도 현 6억 원이 폐지가 되면서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출을 더 추가로 받아서도 이렇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물론 금리가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좀 부담이 덜 할 텐데 어쨌거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신문 기사입니다. 연합뉴스에 나왔던 신문 기사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기존에 받았던 시점에 대출을 받았던 시점에 DSR을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없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조금 유예해주는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 상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에 적용되는 주3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내용까지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출 증액은 허용이 되지 않고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 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한다고 그래서 3월 2일, 3일 전이겠죠. 이렇게 3월 2일 날 이제 시행이 바로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뭐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주택 뭐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뭐 주담대 상한으로 채무 조정 확대 방안도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내용들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대출 규제 완화라던가 뭐 금리 조정이라던가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한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을 매입을 하려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기준의 금리 나오는 것들이 아마 대출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체감하시려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가 돼야 될 거는 같지만 그래서 뒤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발표되던 내용들에 대한 좀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봤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새로운 이슈와 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알찬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